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은 중국이나 일본인 거 아시죠?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죠.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 전혀 다른 인품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각 나라들마다 뚜렷한 문화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우리에게만 있는 정이라는 개념은 참 오묘하고 독특하면서도 쉽사리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외모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들 때문에 일본을 방문했었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후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감동적인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인심이 좋다고 느끼시나요? 주변에 한국 지인이 잘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요. 제 지인들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혹은 같은 지역 사람들한테는 더 가족처럼 대한다면서요.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그 친절함과 푸근함이 무척 인상 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가족처럼 대하는 거면 어떻게 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독특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거의 사랑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어린 나이에 들렀던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뭐 지금 보면 그냥 호의에 불과한데 당시 저는 그게 무척 좋았나 봐요. 아마 제가 9살 때였을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갈 일이 있었죠. 한국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한국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출장이 길어지면서 사정상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몇 달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된 건 한국에 오고 나서예요. 그전에는 가기 싫다면서 나름의 항의를 하느라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 그리고 독일을 떠나는 게 싫었거든요.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 떼를 쓰고 세상이 무너져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보다 한국에 잘 적응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경복궁이라는 곳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의 살짝 차가운 공기 가을이라 파랗고 높은 하늘.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온 건지 깔깔대며 여럿이 있는 한국의 학생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시 제가 경험했던 한국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린아이였던 저를 배려해줬죠. 예를 들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앉아있던 누군가가 어린아이인 저를 보더니 곧장 일어나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더군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한국식 예의를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배꼽 인사였어요. 외국인인 어린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니 한국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께서 한박웃음을 지으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배꼽 인사라고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배꼽 인사를 독일로 돌아간 이후에도 선생님들께 하곤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봐서 그 뒤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배꼽 인사가 나쁜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어린 마음에 혹시 이게 나쁜 행동인가 싶어 어머니께 묻기도 했죠. 전혀 그렇지 않아 아무래도 낯선 문화니까 그런가 보구나 앞으로 우리끼리만 할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께 배꼽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사춘기 이후로 그만뒀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외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뒤로 한국을 다시 가보진 못했죠. 독일과 한국의 거리도 멀었고 부모님이 바쁘셔서 한국에 여행 갈 틈이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자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처음 고려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성적이 좋은 편이었던 저는 일본 대학으로부터 일원 중 한 명으로 초대받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대학을 선택하기 전 미리 견학을 가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일본 대학 홍보였죠. 솔직히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니까. 한국과 비슷하겠지, 분명 훌륭할 거야. 그러나 저희 환상과 기대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리가 깨끗하다고 알아왔던 일본의 실제 모습은 모두 허구였거든요. 거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기로 유명한데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은 아마 당신이 관광지만 둘러봤기 때문일 겁니다. 신주쿠나 시부야 같은 도심에선 화단이나 거리에 꽁초나 쓰레기가 나뒹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자치회가 있고 공원이나 수로 등은 구별로 관리하고, 통학로 골목은 학교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통학로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보이는 곳, 그러니까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정도만 깨끗하게 유지될 뿐이라는 게 문제죠. 평범한 길거리는 매우 더럽습니다. 몇 년 전 기억이라 지금은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엔 뒷골목으로만 들어가도 담배꽁초가 길바닥에 막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군요. 또 하루는 대학에서 어느 식당으로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초대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독일인인 우리 입맛에는 먹기 힘든 것들 뿐이었죠. 음식으로 나토와 스시를 제공해줬는데 어찌나 달고 자극적인 맛인지 중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은 기대를 하고 거리로 나갔지만 간판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지하철은 환승이 어려워서 길을 찾아가는 데에도 꽤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사람들 역시 우리를 달갑지 않아 하는 눈빛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어 눈이 조금만 마주쳐도 급하게 눈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말을 걸어도 곤란한 표정을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갈 길을 가버렸죠. 지하철에서도 일행들이 자리에 앉아 그 양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다들 앉기 싫은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 옆이라 앉기 싫어하는 거였더라고요. 다른 곳에 자리가 비니까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무슨 병균 취급하는 건가. 또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줄이 제대로 안 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출근길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새치기를 계속해서 당해야만 했어요. 결국은 버스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유학 후보지로 일본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학은 여행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잠깐 여행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몇 년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순간 끔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홀로 살아갈 자신감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행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친구들 모두가 한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생각보다 별로였어. 이 대학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 대학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 대학에 가지 않았죠. 그렇게 귀국한 후 몇 주 뒤 어디로 유학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조금 뜬금없지만 우리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영어 간판과 표지판도 많았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안내 문구가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진땀을 빼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물어봐도 사실 큰 상관은 없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싫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새로 사귄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한 식당에 갔는데 점원이 한국인 친구에게만 말을 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한국인 친구와 대화가 끝난 이후 제게 영어로 다시 말을 걸더라고요. 손님은 어떤 메뉴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에게는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독일인인 제게는 영어로 주문을 받으려던 것이었더라고요. 당시 저는 당연히 한글을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 어휘가 가능했고 한국어로 해도 된다 고 표현하자 그가 웃으며 한국말로 주문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는 참 세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외국인 친구와 서울에서 유명한 팬케이크 가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꽤나 유명한 곳이었는지 어림잡아 한 20분은 기다려야 하는 줄이 있었어요. 저는 긴 줄을 보고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생각했죠. 원래 맛집에 가면 줄까지 기다리면서 밥을 먹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팬케이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맛있는 냄새에 못 이겨 결국 줄을 서게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서 있었을 때쯤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인원수를 체크하던 점원이 갑자기 불길한 예감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만든 것이 마감돼서 여기서부터 받지 못할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맛있는 냄새에 잔뜩 기대하면서 줄을 서 있었는데 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점원은 대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었죠. 그녀는 매우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서 있던 3명의 어린 한국 여중생이 머뭇거리더니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들은 영어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했죠. 그녀는 우리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순서를 양보해 주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기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실 하교하면서 전에 자주 먹었었거든요. 이 맛있는 팬케이크를 외국인인 당신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들도 이걸 먹으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양보해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선뜻 먼저 말을 건네줘서 무척 고마웠어요. 우리는 한국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여중생들은 양보를 해주었고 그녀들의 친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직원은 우리에게 한 개 더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뭐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재료가 바닥나서 재료가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건 들어있으니 저 여학생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이지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학생들과 함께 팬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보답하고자 그들에게 한국 길거리 음식도 사주었답니다. 그때 기억은 정말 마음 한구석 아직까지도 따스하게 남아있어요. 한국은 정말 인심이 좋은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바로 그 한국을 유학 생활을 통해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의 매너와 친절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변함없이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국에 온 한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여성 추천으로 함께 한국의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탈리아 여성은 질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이런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고. 나 이런 거 먹으면 죽어. 내가 이런 데 오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친구의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어떤 음식이었길래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캐슈너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병원 냄새가 가장 먼저 기억이 날 만큼 유난히도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서 뭘 먹던지 탈이 나서 항상 병원 신세를 지곤 했죠. 지금은 다행히 어린 시절보다는 훨씬 몸이 좋아졌지만 음식을 먹는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의하는 편입니다. 먹는 것과 운동 등 병원에서 추천한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상태가 호전된 거라. 이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규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면역력은 잘 관리하다가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신선하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속이 답답하거나 명치 끝을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느낌이 시작되더군요. 그리고 곧 점점 더 심해지면서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죠.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라 뭐라고 표현드릴 방법이 없네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식습관을 항상 철저하게 지키고 운동을 병행하고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약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픈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 3년 전부터 시작하게 된 건데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가를 하며 호흡법을 단련하는 수준이죠. 그런 게 무슨 운동이냐고 말했더니 선생님께서는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지만 저는 필수로 호흡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호흡에서 쓰는 공기를 10%도 사용 못하는 사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용을 안 할수록 폐활량이 떨어지고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호흡은 장기의 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호흡의 능력이 즉 건강한 신체 능력이라고 하죠. 호흡은 횡격막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횡격막이 호흡을 하면서 늘어나게 되면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촉진해서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고 했죠. 처음에는 힘들기만 했던 운동은 이제 안 하면 스스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운동은 꼭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개인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해주시는 거라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가족 담당 주치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치료기기들을 위해 병원에서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으로 방문해 주시곤 해요. 제가 엄청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는 다 부유한 아버지 덕분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안은 이탈리아에서 3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운영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친할아버지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일구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런 집안에서 외동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건 아끼지 않고 무조건 쏟아부으셨죠. 왜냐면 제가 정말 어렵게 가진 소중한 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값을 따지기 힘든 매우 소중한이라는 뜻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캐슈너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랄까요? 저의 삶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제 이름처럼 항상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사는 온통 저였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나 어릴 때처럼 다시 아프게 되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셨어요.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모든 걸 물려 받아야 하는 유일한 상속자기도 했던 저의 몸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있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등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셨죠. 그렇다 보니 저는 제철 가장 맛있으면서 몸에 좋으며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들을 먹으며 호화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사 습관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제 입맛은 남들보다 까다로워졌고 후각이나 미각이 예민해져 남들보다 음식의 비린내를 잘 느끼는 체질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뒤로는 조리된 음식도 냄새를 맡기만 해도 신선한 재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도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려워졌다기보다 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에게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외롭다는 건 어릴 적부터 늘 느꼈던 일이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제 인생이 짜증나기도 했었어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다르다는 이유와 약하다는 이유로
남들처럼 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마음 놓고 먹어보지 못한 어린이였던 저는 행복한 기억이라고는 별로 없었으니까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제 인생은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의식주 중에서 식이라는 행복이 빠진 채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괴로웠거든요. 배부른 이야기 같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평생 돈 걱정 없지만 먹고 싶은 걸 전혀 못 먹는 삶과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삶 중에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다음 생이 있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운 좋게 돈 걱정 없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건강은 어떻게도 살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부분의 삶을 사는 것이 제가 한 번쯤 꼭 가져보고 싶은 그런 삶이니까요. 제가 먹는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탈리아만의 특이한 먹는 것에 대한 문화도 한몫할 겁니다.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탈리아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특히나 식사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지역들에서 점심과 저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트를 차지하죠. 단순히 식사 시간에 무언가를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함께하는 사회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 집도 물론 그렇고요. 이탈리아는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도 참지 않죠.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은 점심시간을 보통 1시간 이상을 사용합니다. 독특한 식사 문화는 아마 처음 겪는 사람들에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아침을 늦게 먹으니 점심도 늦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들이 다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4끼 식사를 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아침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마 아주 일찍 일과를 시작하는 편일 겁니다. 일찍 시작하는 하루 일과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은 뒤 일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2시나 3시 사이에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낮잠을 잔 뒤 또 업무를 이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우리들의 생활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시에스타라는 낮잠인데요. 보통 다른 국가들은 낮잠은 아이들이나 자는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중해 국가들은 대부분 시에스타를 필수로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 저녁시간도 매우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긴 하죠. 이탈리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탈리아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모든 음식점이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오후 7시에서 8시 이후예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해가 뜨거울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에스타를 갖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간혹 식사 시간을 오해해 그 시간대에 음식점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연식당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이 늦은 편이라 12시쯤 가면 무조건 기다리셔야 하는 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빠르면 1시쯤 오픈하는 것들도 많고 1시 반 정도는 되어야 식당들을 여니까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를 들으시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왜 제가 식사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에 대해 유독 더 힘들어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저는 늘 홀로 채운다는 게 정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에게 저는 불편한 친구로 여겨졌어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약했던 터라 조심해야 했기에
친구들이 하는 재미있는 놀이나 모임에서도 빠져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병원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들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추억이 어느새 텅 비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차 더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스스로를 위안하며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가야 했죠.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상당히 외롭긴 했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긴 했습니다. 저만을 위한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 사회적, 예술적, 정치적인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그맘때 나이에 겪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 대리만족하고 느낄 수도 있었어요. 외국어도 6개 국어나 마스터했어요. 게다가 미술악기 요리 같은 걸 배우며 심심했던 여가 시간을 채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그나마 저에게 자극이 될 수 있었던 건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먹어보며 저 혼자만의 맛칼럼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비공개로 매번 제가 먹었던 것들을 작성하며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석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회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요리사를 하고 싶다는 저의 꿈은 전혀 부모님의 마음에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요리사에 대해 꿈이 커지면서 부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백기도 없이 바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라는 걸 숨기고 아버지 회사를 다니며 관심도 없는 무의미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식사 한 번을 같이 하지 않는 저를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는 것 같더군요. 사회에 나와도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음 기댈 곳도 하나 없고 일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에겐 무엇 하나 즐거운 요소가 없었어요. 누구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한 번도 그런 삶이나 선택을 해보지 못하고 사는 저의 삶이 서럽게 느껴져 갔습니다. 약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갈수록 저는 그 무엇도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지겨웠거든요. 그런 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요리사만 아니라면 너가 하고 싶은 사업이든 취미든 여행이든 뭐든 해봐 라며 제안을 하셨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말에 오랜만에 제 얼굴에도 미소가 생겼습니다. 저는 뭘 하고 싶을지 고민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막상 하나 이야기해보라니 제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저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틀에 맞춰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제 걱정 때문에 부모님 없이 어느 곳으로도 여행을 가본 경험이 없었고 게다가 유럽권이나 미주만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늘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가장 훌륭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일지 식도락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을 거고 의료 체계가 믿을만하면서 치안으로도 걱정이 없는 국가로 간다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조건에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국가는 단 하나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진 않지만 간단한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들었죠. 사실은 식도락의 나라라고 유명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서 국가로 가고 싶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는 거의 마스터할 정도로 할 수 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것을 싫다고 하면 이 기회마저도 날아갈까봐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에게도 한국으로의 한 달간 여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멀리 가는 만큼 약을 먹는 것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잘 지키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했죠. 이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모든 아버지의 말에 거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비서진에서 제가 지낼 호텔과 항공, 가서 다닐 요가센터, 2주일마다 병원을 가야 하는 클리닉 일정까지 모두 철저히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인형처럼 짜여진 스케줄이 솔직히 숨막히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괜찮았어요.
제 인생에 도래한 가장 큰 변화였으니까 한국으로 가는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리스트를 작성했고 드디어 고대하던 한국으로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비서진까지 따라와 배웅해주는 공항에서 헤어졌어요. 처음 떨어지는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달래야 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걱정할 것 없으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도착하면 아버지의 회사에서 파견된 한국지사 직원이 있을 테니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다니면 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그 직원도 절대 믿어선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모든 걸 처음으로 하는 저는 즐겁고 설레는 마음만 가득해 그 무엇도 바랄 게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탈이 날까 기내식도 제가 별도로 요청한 샐러드와 간단한 음료 정도만 먹으며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샐러드만 먹고서는 절대 배가 부르지는 않지만 여행을 아파서 망칠 순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자 짐을 찾으러 가는 길도 신나기만 했습니다. 공기가 가져다주는 냄새마저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 이국적인 느낌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어요. 게이트를 열고 나가자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한국의 직원 에리카가 보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녀는 저를 반겨주며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줬어요. 에리카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가장 먼저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짐을 옮겨두기로 했죠. 짐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몽땅 다 사면 되니까요.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하기도 했지만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이었죠. 미국에 갔을 때는 도로에서 나는 냄새 탓에 창문을 열고 달리질 못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후각이 워낙 예민해서 불쾌한 냄새를 참는 게 미국에 지낼 때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드렸고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텔은 강남이라는 곳에 위치했는데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라는 설명을 에리카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하라면서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평생 책임져야 할 회사를 또 가라니 저에겐 끔찍한 일이니까요. 체크인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내린 한국의 서울 공기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제가 가게 됐던 건 12월이었는데 이탈리아의 12월과 온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 정도로 추운 날씨는 없었던 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옷도 거의 가지고 온 게 없는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에리카는 저에게 체크인만 하고 그러면 옷을 좀 사러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또래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경험이 처음이라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티를 내진 않았지만요. 아버지는 늘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짐만 던지듯 객실에 두고 에리카와 바로 백화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쇼핑하는 것도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어울릴 옷을 추천해주고 함께 이건 어떤지 이게 더 나을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을 땐 비서진들과 거의 함께 쇼핑을 다녔기 때문에 늘 재미없고 딱딱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너무 고마워서 예쁘다고 아까 말하던 구두를 한 켤레 더 사서 그녀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에리카는 화들짝 놀라며 진심으로 즐거워했죠. 누군가 저 때문에 웃는다는 건 느껴본 적 없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도 상관없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발도 고민을 하다가 선물한 것인데 이렇게 좋아해주니 이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으니 갖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뭐든 그냥 사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생일 때마다 부모님에게 받은 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에리카는 고마운 마음으로 저에게 저녁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하다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또 우리하고 밥 안 먹어라며 퉁명스럽게 물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호의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기쁜 마음도 잠시. 저는 그녀의 말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거나 먹지 않는 제가 먹을 만할 정도가 되려면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어야 할 거고, 그녀가 계산한다고 했는데 거길 가자고 하기 어려웠죠. 또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똑같이 혼자만 식사를 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말이나 나는 아무거나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게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러니 에리카는 익히 들어서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다 안다. 신중히 고른 나의 단골 식당이니까. 나를 믿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녀에게 무안을 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에리카가 가자고 한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걱정이 되길 시작했어요. 냄새라도 나면 저는 한 입도 삼키지 않을 거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밥맛 떨어지는 저와의 식사를 또 멀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들어간 식당은 한국 전통의 인테리어와 현대식 인테리어의 조화로 이루어진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고 에리카는 예약한 요리로 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나 둘 메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건 전복을 사용해 수프처럼 만든 전복죽이라는 거였죠. 처음 먹는 메뉴인데다 전복이 해산물이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을 딱 감고 입에 가져가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땅콩도 아닌 것이 올리브유도 아닌 것이 정말 향긋한 향이었죠.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건지 그 한 그릇을 싹싹 비워 먹게 되었습니다. 할렘가에서 파는 저렴한 음식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쌀이 함께 들어가 씹을 때 오물거리는 식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이버섯을 이용한 과일 샐러드와 더덕이라는 재료와 팽이버섯 튀김, 그리고 말을 이용한 소스가 뿌려진 요리였습니다. 재료의 신선함은 당연했고 그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메인 요리로는 나물 부침개 고추부각 무순을 넣은 현미밥, 들깨가루라는 것을 버무린 도토리묵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술품에 가까운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두 다 나왔다는 건 경악스러울 정도의 한 끼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어느 식사보다도 훌륭했어요. 가장 유명하고 비싸다는 식당에 그렇게 많이 가본 제가 결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 맛이었으니까요. 먹고 나서 한국에 오미자 차라는 것을 먹었는데 왜 이런 음식들을 이제야 먹은 건지 끝까지 감탄을 참을 수가 없었죠. 음식을 다 먹어가면서도 저는 속이 편안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에리카에게 놀랍다는 이야기만 연속으로 했죠. 그러자 에리카는 저에게 이 식사 어떻게 생각해? 먹고 나서도 뭐 이상한 거 느낀 거 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저는 도대체 뭐를 이상하게 느껴야 하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녀는 정말 모르겠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했어요. 저는 답답해서 무슨 소리냐고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먹은 것 중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을 때만큼 포만감이 충분했는데 그제야 제가 먹은 메뉴 중에 어떤 것에서도 고기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에리카가 저를 데려온 곳은 한국의 사찰 음식이라 불리는 음식을 모티브로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아볼 때 사찰 음식에 대해 읽었던 적이 있어서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셰프에게 감사하다 인사와 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한국은 음식 가격에는 서비스 비용도 모두 포함이니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인사는 하고 싶어 그를 만나길 요청하고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열린 문으로 들어온 셰프의 얼굴을 보자 저는 한 번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요리를 한 건 한국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아주 젊고 잘생겨서 놀랐죠. 그는 그가 한국에서 요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출신인데
거기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 행사를 접하고 한 입에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자주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제 기억 중 가장 좋은 식사 시간으로 남을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날 하루를 곱씹으며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식사였는지 다음 날에도 탈이 나질 않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요가센터로 향했습니다. 요가센터에는 저 말고도 다른 외국인 회원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죠. 제가 간 타임이 외국어 수업이 집중된 시간이라 그렇게 많은 이유였더라고요. 저의 옆방은 그룹 클래스였고 저는 별도 공간에 있는 개인룸이었죠. 저는 개인 레슨으로 모두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미리 결제한 금액은 안 돌려줘도 되니 나도 그냥 그룹 수업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싫었거든요. 그간 해보지 못하던 것을 여기서만은 자유롭게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룹 수업을 해보니 집중하기 힘들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여럿이 같이 수업을 하니 오히려 에너지도 더 느껴지고 좋더군요. 에리카는 회사 일도 병행해야 했던 걸 알아서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기로 했고 혼자서 한국에 대해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한식은 먹을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제철 재료와 신선한 육류 해산물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각종 채소가 예쁜 색감으로 골고루 들어간 색감의 조합은 저를 사로잡았죠. 하나의 예술품들을 매번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한식을 먹으러 다니는 일들은 저에겐 행복한 날들이었죠. 특히 신기한 메뉴로는 푸딩 같은 식감의 도토리묵이었는데요. 도토리는 그저 다람쥐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담백하고 대체 불가한 맛을 내는 재료였다니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 가장 그리울 것 같은 맛이었어요. 소화가 까다로운 저에게도 안성맞춤이었죠. 게다가 한국만의 오일이라는 참기름 들기름 특유의 향은 어떤 향기라고 도저히 표현할 단어가 없는 향긋함을 간직한 최상의 소스라는 생각에 한국에 지내는 동안 컨디션을 잘 관리했다고 자만을 했던 걸까요? 한국의 민속촌을 다녀오던 날 밖에서 너무 오래 걸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리를 했던 건지 한국의 겨울 추위를 처음 접했던 거라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따라 택시가 아닌 대중교통을 타보고 싶어서 무리했던 게 결국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점차 열이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눈앞이 자꾸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리가 핑 돌았죠.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데 너무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저 대신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이야기할 정신도 없이 에리카에게 연락하며 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당장 돌아오라고 할 수도 있어 아프다는 이야기는 숨겨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리카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갈까봐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바로 호텔로 와달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리카는 깜짝 놀라며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단숨에 저에게 달려와 주었죠.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보고 에리카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이동해 빠른 진료를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해열제가 들어가니 조금씩 눈이 떠졌어요. 피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꽤 올라가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요새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에리카 덕분에 다시 숙소로 돌아와 이틀간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시간을 그냥 보낸다는 게 아까웠지만 앞으로 남은 2주일을 아프지 않게 보내려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에리카는 바쁜 와중에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며 틈이 날 때마다 들러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러고 한국의 음식이라는 호박죽, 야채죽 등 각종 죽을 가져다 주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완벽했죠. 에리카 덕에 금방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픈 걸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에 알고 계셨죠. 저는 에리카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말해버릴 수 있는 건지 그녀를 믿었던 만큼 미웠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니 그녀가 저에게 먹으라고 가져다 줬던 죽들도 분명 어디서 사온 메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늘 도시락 같은 곳에 넣어왔고 어딜 봐도 상표 같은 건 붙어 있질 않았거든요. 아, 그제서야 그녀가 제가 이 회사의 딸이라 이런 요리까지 직접 해다 주며 잘 보이려고 이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티 내지 말고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했던 그 마르료 의심은 계속해서 커졌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로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녀에게 따져 물어야 했어요. 난 너를 진짜 친구라고 믿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에리카는 저에게 왜 그러냐 잡아떼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왜 이른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너가 가져다 준 저주 내가 모를 줄 알았지라고 이야기하자. 그녀는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그게 사실은 말하려고 했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야기해봤자라는 생각에 그녀에게 당장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날은 외출도 않고 침대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지 아버지는 또 전화를 거셨어요. 저는 정말 화를 내며 갈게요. 간다고요. 네 말이나 시켜서까지 저를 감시하셔야 했어요. 겨우 한 달인데 너무해요. 정말 이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에리카를 시켜서 감시하라고 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알게 된 건 병원장에게 제가 응급실을 다녀간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거라 하셨어요. 저는 울던 울음을 뚝 그치고 에리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에리카는 가지 않고 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그녀에게 사과를 했죠. 근데 너가 말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였냐고 물었죠. 그녀의 대답은 다시 생각해도 믿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온 게 아닌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을 만든 사람이 에리카가 아니라 저번에 인사했던 셰프라고 했죠. 그때 제 택시를 잡아줬던 사람이 바로 그 셰프였고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던 중 에리카가 몸에 좋은 소화 잘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문의했고 그래서 그냥 저를 위해 만들어서 보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진실에 저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로 그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이 꽉 찬 손님들이 가득한 식당에서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많이 좋아졌네요. 걱정했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게 그런 기분일까요?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진 것처럼 쿵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라고 급하게 말한 채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에리카는 볼이 빨개진 저를 보면서 제 마음을 눈치챈 듯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이름은 르베너야. 너보다 3살 많고 여자친구는 없다고 너한테 이야기해 달래라고 했어요. 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르베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르베너와 연락을 하며 지냈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몇 번 더 그의 식당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에리카와 저는 실제로 동갑이었더군요. 그녀는 제가 이 회사의 딸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유행 중이라는 인생 4컷이라는 스티커 사진도 남겼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스키장에도 가보고 놀이동산도 가봤습니다. 제 인생의 10대가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 행복했죠. 분명히 겨울인데도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추위에도 처음보단 적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오지 않길 바라던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약속했던 것이기에 지켜야 했습니다. 에리카와 헤어지며 얼마나 아쉬움에 눈물이 나던지 처음 느껴보는 우정이라는 감정은 정말 뜨겁고 묵직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좋은 친구를 얻고 가는 기분에 가득하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 저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개인 교육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베너와 저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지금 르베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일주일 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셨을 때 처음으로 지금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더 이상 회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부모님이 원하셨던 게 제가 회사를 이어받는 거였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자 아버지는 말하셨죠. 너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어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꼭 행복한 순간을 한국으로 가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